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들을 위한 YTN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22일에 있었던 YTN 11월 시청자위원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엔 뉴스나이트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똑같이 이름을 걸고 하는 뉴스 프로그램에서 호준석 앵커가 정치, 경제 중심이라면 김선영 앵커는 문화, 사회 중심의 뉴스 선정과 배열을 한다면 훨씬 차별화되고 독특한 시각을 선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호준석 앵커 시간에는 최순실 게이트가 첫 곡지로 보도되고 김선영 앵커 시간에는 수능 관련 뉴스가 먼저 나왔으면 차별성과 함께 보는 재미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17일자 뉴스나이트는 최순실 게이트 관련 뉴스로 30여 분이 채워졌습니다. 60만의 수험생과 학부모 등 그리고 예비 수험생 등 관여도가 높은 아이템으로 관심이 집중되었던 수능 관련 보도는 30분 후 보도되었습니다. 더욱이 수능 관련 스트레이트보다는 스케치 기사 중심으로 수능 관련 기사가 다양하게 보도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전체 프로그램 시간이 대략 1시간 30분 정도의 분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개로 나뉘어지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어떤 컨셉이었을까 이해가 좀 필요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료를 보고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한 44분 정도 이제 앞부분에 뉴스 진행이 끝나고 광고가 한 60초 있고 다시 이제 뒷부분이 이어지는데, 이 두 구성이 하나의 프로그램 김선영의 뉴스나이트로 묶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제 그게 이제 전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편의상 이제 1부, 2부 호칭해서 이제 제가 그냥 임의상 붙인 겁니다만, 이렇게 나눠서 보자면은 1부 같은 경우 앞부분 경우, 그러니까 전체적인 하루의 주요 뉴스를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코너, 그 다음에 2부는 여야 정치인을 한 명씩 뭐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패널을 초청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만은 초대를 해서 이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집중적으로 듣는 코너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 두 코너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연결되기 위한 어떤 당위성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제 그거를 알 수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요컨대 보통의 경우 1부는 보도의 성격, 2부는 토론의 성격을 가진 두 개의 서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일반적으로는 이제 보여지는데, 굳이 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묶여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리포팅되는 뉴스하고 밑에 자막으로 깔리는 단신 뉴스들이 있는데, 어찌 보면 자막에 깔려 있는 뉴스의 가치가 훨씬 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안들이. 예를 들면은 고 백남기 농민의 그 시신 부검 논란을 불러 일으켰죠. 이 서울대 백승하 교수가 서울대 병원에서 그 보직에서 해임된, 이게 자막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 사회에 큰 상처도 남기고 집단 간에 많은 어떤 대립을 낳았던 그런 어떤 핵심 인물인데, 이 보직 해임의 이유나 배경 이런 걸 조금 더 자세하게 취재하고 좀 보도를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일본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아주 급하게 이 당선자를 또 당선자 진영을 접촉하려고 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어떤 배경들이랄까 목적이랄까 이런 부분도 좀 물론 최순실 게이트가 워낙 많은 이런 뉴스들 담고 있어서 접근하기 제한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뉴스 가치로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좀 비교해보자면, 염소와 원숭이 사이의 이런 어떤 애정 관계를 다루는 가십성 같은 이런 뉴스를 다루는 시간에 오히려 이런 트럼프의 어떤 당선 문제, 이런 문제를 좀 다뤘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김선영의 뉴스나이트인데, 전반부 보도를 보면 김선영 앵커 혼자가 아니라 오동건 앵커가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둘이 나오는데 전반부까지 다 포함해서 김선영이라는 특정 개인의 이름이 붙었을까? 그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습니다. 굳이 필요하다면 전반부는 어쨌든 진행 방식을 보면 먼저 키워드가 나오고, 그다음 그 키워드에 대한 자세한 보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나중에
대담 부분은 김선영 앵커가 혼자 진행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전반부 부분은 예를 들면은 김선영 앵커 부분을 빼고 뭐 오늘의 하이라이트라든지 뭐 뉴스 하이라이트 이런 식으로 그날의 가장 핵심이 있었던 뉴스라는 거를 하고 오히려 대담 부분 후반부에 가서 그렇게 하는 건 어떨지 뉴스 그 프로그램 제목과 관련해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후반에 전문가 대담도 그날 이현주 의원과 어쨌든 황 의원이 나왔는데 적절한 질문 진행으로 저는 관심 있게 봤고요. 또 모든 뉴스를 다 그날 그 시간에 소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반부 이게 자막으로 다른 뉴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주요 뉴스를 보면서 항상 밑에 뉴스도 보는데 들으면서 또 다른 뉴스도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는 그런 그 다른 뉴스가 계속 하단에 나온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유익하고 좋았습니다. 물론 그 국회의원 두 분이 출연하셔서 말씀을 했는데 뭐 이렇게 시청률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얘기는 안 하신 것 같아요. 좀 뭔가 새로운 관점에서 좀 새로운 내용이라든지 배경을 설명을 해주셨다면 시청자를 위한 좋은 서비스가 됐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또 새로운 앵글이라는 거는 사실 뭐 대통령들이 보면 어느 나라든지 사고를 좀 많이 치는 것 같아요. 케네디도 보면 죽는도 좀 있었고, 뭐 닉슨도 그렇고, 클린턴도 뭐 인턴하고 놀아서 또 문제가 좀 있었고. 그래서 좀 이런 그 해외의 사례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하는 건 어떨까? 왜냐하면 전부 국내 관점에서만 보니까 이 뭐 똑같은 소리만 계속 나온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서울에 있는 외국 특파원 중에서 한국말을 잘하면 좀 그런 관점에서 국제적인 관점에서 한번 듣고 싶은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에서 오래 산 외국 사람 같으면 또 이 관점을 또 어떻게 볼까? 차별화라는 차원에서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나라가 지금 뭐 외국 사람들 만나도 농담으로 뭐 이 대통령 관련 뉴스만 하냐고 너희들은 이제 그런 얘기 듣는데 아이러니하게 이제 그 38분에 걸친 두 여야 의원을 초대해서 한 토론이 끝난 다음에 나오는 단풍 뉴스가 되게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정말 싸우지 않고 공존하고 순리대로 사는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매일 싸우는 것 같이 적당히 싸우는 게 아니라 뭐 극과 극으로 싸우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진짜 한국이 참 좋은 나라인데 어떤 때는 정말 좀 이건 좀 곤란하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막에 최순실계 개주 압수수색이라든지 최순실계 회원 등 최순실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최순실계라는 용어는 오해 여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최순실 친목계라든지 최순실 다음에 띄어쓰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줄임말이 많이 유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줄임말의 사용은 세대 간의 의사소통에 장애가 되는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 판매기를 자판기로, 뭐 중앙도서관을 중도로 쓰는 것은 거의 굳어져서 이제는 새로운 단어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지만 생일 선물을 생선으로 쓴다든지 생일 파티를 생파로 한다든지 인천공을 인공이라고 한다든지 문화상품권을 문상으로 부르는 것은 주로 젊은 세대에서 많이 사용되는 줄임말입니다. 이런 줄임말이 동영어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 사용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이 언어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규제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사적인 어떤 장면에서 준말 사용을 문제 삼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YTN과 같은 방송 매체에서 신조어나 줄어든 말, 유행어 등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 언어라고 하는 것이 한 언어의 표준을 제공하는 기능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서 사건 진상을 밝히는데 일부 종편이 큰 역할을 했지만은 대부분 종편들은 그동안 정치적 사건이 터지면은 때만 난 듯이 시시콜콜 왜곡된 시각으로 시나리오를 쓰고 의혹을 확대 재생산해 왔습니다. 또 중대한 사건을 예능 프로처럼 희화화시키고 일부 패널들은 정치 선동적인 말로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측면도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봅니다.
반면에 YTN이나 연합뉴스TV 같은 뉴스 전문 채널은 비교적 팩트에 근거를 해서 객관적인 분석과 논평을 했다고 봅니다. YTN은 패널 선정에 있어서도 다른 종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치 평론가 대신에 다소 알려지지 않은 새 얼굴도 자체 개발을 했고 개근 해설위원들을 많이 활용한 것은 매우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일부 야권 시각의 패널이 출연해서 의혹을 부풀리거나 과대 포장하는 그런 멘트들이 있었지만은 생방송인 만큼 충분히 이해할 정도였다고 봅니다. 듣기 평가 시각인 오후 1시 5분부터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당국이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통제하면서 인천공항에서 비행 중인 항공기 없이 주기되어 있는 모습만 플라이트 레이더 24에 포착되었다고 영상 자료를 보도했는데 시청자들 입장에서 플라이트 레이더 24가 무엇인지 궁금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실시간 항공기 추적 서비스 사이트라는 설명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50억 상당의 고가난을 훔친 정직 장교 보도와 관련해서 장교 출신 절도범이라는 제목을 달므로써 관심을 끌 수 있지만 15년 전에 전역한 사람을 장교 출신이라고 굳이 제목을 달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시청자들이 가질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뉴스를 듣는 우리나라의 전현직 장교 모두가 불편했지 않았을까 하는 점 지적하고 싶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상당한 그 불만의 요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해운대 LCT 보도와 관련해서 초청 패널인 민주당 이현주 의원이 LCT 비리 연루자에 대한 정권 찌라시가 돌았다고 이렇게 말하자 이를 받아 앵커도 연루자에 대한 찌라시 운운하며 전단지에 대한 일부만을 그대로 언급을 했습니다. 공적 책임을 갖는 뉴스 앵커로서는 비록 패널들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도 우리말 표준어인 정권과 사설 정보지라고 표현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나이트 포커스 요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 전반에는 그 뉴스나이트에서 일부에서 보면 그 자막이 흰 자막에 검정 글씨가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읽기가 편했는데 후반에 들어가니까 이 뉴스 포커스 자체에 그 뒤에 배경 화면이 전부 파란색이에요. 전부 그 LED 같은데 그 자체 그다음에 그 밑에 이 테이블도 파란색인데 자막에 글씨 그 바탕까지 파란색이 나가니까 너무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 어수선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부에서 나갔던 그 흰색 바탕을 2부에서도 같이 흰색으로 나가줬으면 그 자막에 대한 집중도가 있었을 텐데 전체적으로 배경이 파란데 자막까지 파라니까 약간 좀 그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좀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좀 실시간 바꿔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아까 다른 이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포커스 시작할 때 자막이 야권 비박의 십자포화라는 자막이 잠깐 나왔다가 이제 한 2, 3초 있다가 사라졌는데 사실 이런 그 어려운 단어들에 대해서 우리 그 시청자들이 모두 다 이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십자포화가 뭔가 해가지고 찾아봤더니만은 세계 1차 대전 당시 만들어진 용어다라고 나오는데 과연 시청자들이 그거를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그런 어려운 단어보다는 잠깐 2, 3초 나왔다 사라지는 거라서 조금 쉬운 단어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전반적으로 이 뉴스 자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뉴스 자체가 섹션화 돼 있다는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종합적으로 다룬다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순실 뉴스부터 예를 들자면 LCT 뉴스까지는 어떤 사회에 중량감 있는 뉴스를 다루는 거라고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과학에 관련되어 있는 뉴스가 또 한 섹션, 그 다음에 뇌졸중에 관련되어 있는 뉴스가 또 일반 사회 세션은 한 섹션.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섹션을 좀 나눠서 그 과정에서 인서트 화면을 포함시킨다든가 또 인서트 화면이 아니라 하더라도 앵커가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트랜짓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뉴스를 구성하게 되면 사실상 이번 17일자 뉴스는
세 뭉텅이로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 파트로 정리되는 뉴스를 다루고 이 세 파트에 관련되는 뉴스를 나이트 포커스에서 대담 형식으로 다루게 되면 사실상 시간 안배에서도 또 편성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더군다나 이제 YTN 같은 경우에는 시청률 문제라든가 중간 광고 문제를 고민하셔야 될 텐데 자연스럽게 중간 CM도 넣으면서 섹션화 시키는 방법을 거치게 되면 고민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산 LCT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날 이영복, 최순실 친목계 압수수색에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보도하다 보니 이 전체가 좌측 상단 자막에는 최순실 게이트의 전체 내용의 일환으로 보도하는데 본질적으로 부산 LCT 비리 의혹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도 간략히 정리해서 한번 보도를 해주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수능 관련해서는 이날이 수능이 치러진 날인데 특별한 또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에 관련해서 좀 더 시간을 더 배분해서 심층적으로 보도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울러 올해 수능이 국영수 모두 어려웠다 이제 보도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수능 출제평가위원장과 고등학교 교사들 인터뷰를 하는데 수험생 당사자의 인터뷰도 좀 더 있었으면 좋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론 택배 관련해서는 뭐 아주 흥미있게 잘 보도했는데 지금 드론 산업이 미래의 유망 산업으로 크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현재 드론 산업의 현황과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단계 왔는지 우리나라 기술력이라든가 또 법적인 규제 때문에 어떤 장애 요인이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언급을 해주면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캠퍼스 24와 YTN 24에 대한 고두위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고두위입니다. 지난 17일에는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이 늦춰지고 듣기 평가가 있는 일부 시험 시간 도중에는 비행기 이착륙도 지연된다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었습니다. 매년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초유의 관심인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일명 수능은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는데요. 수능 성적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달라지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수능의 중요성은 초,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 전체를 통틀어 가장 클 것입니다. 결국 수능은 대학 진학을 위한 발판이 되는데요. 시청자는 수능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대학 진학에 대한 정보나 대학의 특성, 대학의 문화 등의 정보를 얻기 위한 다양한 참고를 요구합니다. YTN DMB에서 방영되고 있는 캠퍼스 24는 이러한 요구에 가장 부합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요. 전국 각 대학 소개와 그곳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소식, 입시생을 위한 대학 및 학과 관련 입시 정보 등을 기준으로 캠퍼스 탐험대, 캠퍼스 주민, 대학가 헤드라인 등의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캠퍼스 24의 캠퍼스 탐험대는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직접 제작에 참여하는 만큼 대학에서 유행하고 있는 문화나 대학가의 시류 등을 확인하기 용이한 코너라 할 수 있는데요. 지난 방송에서는 대학생들의 교복, 과잠이라는 주제로 현재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외투인 학과 점퍼, 일명 과잠을 다루었습니다. 대학생들의 모교뿐만 아니라 전공 학과, 동아리 등 다양한 소속감을 나타내기 위해 학교 로고, 학과 이름, 학번 등을 새겨 제작한 과잠은 현재 대학생들의 큰 트렌드 중 하나입니다.
1865년 미국 하버드 대학의 야구팀에서 시작된 야구 점퍼가 현재 학과 점퍼의 시초이며 우리나라에는 1900년대에 처음 등장했다는 내용을 통해 과잠이 어제 오늘의 대학 문화가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자리 잡아온 대학 문화의 한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학과 점퍼에 대한 실제 대학생들의 생각을 앙케이트와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과잠에 대한 일방적인 선호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과잠을 소유하지 않은 학생의 인터뷰를 추가함으로써 과잠에 대한 인식의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간절기나 겨울철을 대비해 학과 차원으로 긴 형태의 학과 점퍼를 공동으로 구매하는 장면이나 학과 특성을 살린 디자인으로 차별성을 내세운 과잠, 일반적인 과잠에선 보기 어려운 독특한 무늬로 자신들만의 개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등 다양한 과잠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대학생들이 향유하고 있는 문화의 한 단면을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과잠에 대해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는데요. 학과 점퍼가 대학생들이 소속되어 있는 학과나 학교 등의 소속감이나 자부심 등을 가지게 한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일부 대학의 경우 출신 고등학교까지 과잠에 새겨 넣어 보는 이로 하여금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역기능에 대한 보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코너에서 중립적인 내용을 위해 과잠이 없는 학생의 인터뷰도 추가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과잠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으로 보이는데요.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캠퍼스 탐험대원 대부분이 과잠을 입고 참여한 만큼 과잠에 대한 일방적인 견해가 그대로 반영된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문 MC가 진행하는 코너가 아닌 만큼 프로그램의 구성이나 진행 방식 등에서 이를 보조할 수 있는 추가적인 도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다소 개연성이 부족한 부분도 있어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위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시청자들은 대학생들의 문화에도 관심을 보이지만 다양한 시점에서 접근하여 설명하는 것도 요구합니다. 일부 대학생들의 시각을 전체 대학생들의 입장인 것처럼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지고 본격적인 2017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전형들이 시작됐습니다. 지난주부터 몇몇 대학을 시작으로 논술고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많은 수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만큼 뉴스에서도 대학 논술고사에 관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대학의 논술고사가 치러지는지 각 학교의 이름을 언급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당부까지 해줬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이동이 몰리는 시간에 주변 교통이 혼잡해지는 것을 대비한 것으로 매우 친절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운 부분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주말이기도 하고 대규모 집회도 있어 교통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돼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대강의 정보만 전달해준 부분입니다. 특히 논술고사가 진행된 주말은 광화문 일대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었던 만큼 도로 통제나 지하철역 폐쇄 등 보통 때보다 교통 상황이 많이 변경됐던 날인데요. 논술고사가 진행된다는 소식과 함께 통행이 어려운 도로나 우회도로, 대체 교통편 등과 관련한 정보도 함께 제공해 주었더라면 더욱 알찬 뉴스가 됐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각 대학의 논술고사가 치러진다는 소식과 함께 수험표를 활용한 마케팅에 관한 소식도 이루어졌는데요. 고된 수험 생활에 지쳤을 수험생들을 위로함과 동시에 곧 성인이 될 수험생들을 잠재적 고객으로 인식한 여러 업체가 영화나 음식값 할인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야기가 주를 이뤘습니다. 실제로 수험표 할인을 시행하고 있는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인터뷰가 진행됐는데요. 친구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마케팅 방법으로서의 수험표 할인이 매우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당뿐 아니라 메이크업 브랜드, 공항철도에서의 공연 등
다양한 수험표 할인 서비스가 있다는 내용은 꽤 흥미로운 정보였습니다. 그러나 수험생 특수나 포스트 수능 마케팅 등의 표현이 함께 언급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표현은 수험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이 수험생들을 마케팅의 대상으로만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뉴스 제작과 구성의 의도가 경제적 이익 창출을 위한 정보 전달로 맞춰진 것 같은 생각을 가능하게 해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표현을 거르고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중요한 문서나 정보의 유출 문제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데요. 정보 전달과 함께 예시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에서 한 학생의 수험 번호와 이름 등의 개인정보가 모자이크 등의 처리 없이 보이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해당 학생의 얼굴과 이름뿐 아니라 수험 번호의 일부가 여과 없이 화면에 보였는데요. 매우 빠르게 지나간 화면이긴 했지만 최근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고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매우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뉴스 마지막 부분에 개인정보 노출의 우려가 있으므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수험표 거래를 조심해야 한다는 언급이 이어졌는데요. 앞선 뉴스 화면에서 개인정보를 노출한 앞부분과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최근 인터넷 다시 보기 서비스를 통해 몇 번이고 같은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텔레비전 방송은 반영구적으로 보존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과 같은 작은 실수가 큰 나비 효과가 되어 돌아올 수 있는 만큼 뉴스의 내용과 함께 화면이나 자막 등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